안녕하세요. 금융사들이 연체율과의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연체율 9%, PF대출요. 정부사도 10%가 넘는다라고 하죠. 10명 중에 1명이 빚을 못 갚겠다고 두 손 두 발을 드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들은 금융권에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점점 더 이제 대출 중단 사태가 심해지겠죠. 대출을 받는 사람들의 요건들도 까다로워질 게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얘기해서 금융권들이 금리를 되게 낮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신규 대출에 한해서인 거죠. 기존 대출자들은 대출 이자 부담이 많습니다. 불과 작년 이맘때하고 비교하면 어느새 2배 가까이 됐죠. 근데 올 2023년 하반기는요. 2023년 연말은요. 지금보다 감당해야 될 이자 규모가 더 커진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이자율이 올라간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불과 2023년 초, 2022년 말만 해도 앞으로 대출금리가 8%를 넘어설 거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런 뉴스들이 한 몇 달 지나니까 또 쏙 들어갔더라고요. 앞으로 또 몇 달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023년 하반기, 3분기, 4분기, 그리고 2024년 되면요.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다라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삶이 상황이 여의치 않죠. 녹록지 않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황당하고 많이 답답하죠. 그게 앞으로 이제 계속 벌어질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점점 더 생활이 더 빡빡해지는 거죠. 빚을 못 갚겠다라고 얘기하고 연체하는 사람들이 있는다라는 건 그네들의 삶이 더 어려워진다라고 해석하면 맞죠. 물가는 물가대로 계속 치솟는답니다. 이제 6월부터 해가지고 이제 유가도 또 올라간다라고 얘기하고 이래저래 지금 대중국, 대러시아 국제관계가 매우 악화되어서 에너지 가격 인상 그리고 중국에서 들여오는 물건들의 가격도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22년 초인가요? 2021년 말인가요? 요소수 때문에 2022년 초네요. 요소수 때문에 엄청 힘들었습니다. 요소수라고 하는 한 물자가 갑자기 중국에서 들여오는 게 물량이 급감한다라고 하니 중국의 그 물건 하나 때문에 한국 내 상황이 엄청 뒤집어졌었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안 벌어진다라고 누가 감히 장담하겠습니까? 정치적인 부분과 경제적인 부분이 많이 얽히고 설켜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이 낮아서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서 좀 센 소리를 내뱉는데 그게 경제적인 악재로 우리에게 닥칠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게다가 가계부채 이미 100% 넘어서 전세보증까지 합하면 얼마입니까? 150%, 160%, 그 이상이죠. 좀 많이 심각합니다. 그러한 상황들이 언제 어떻게 좀 개선이 되겠습니까? 쉽게 개선될 리 없죠. 많이 어려울 거라는 거죠. 많이 막막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삶을 잘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잘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죠. 누가 뭐라 그래도 분명히 삶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거죠. 잘 생각하고 잘 궁리해야 됩니다. 삶이 조금 더 빡빡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상황은 꽤 안 좋습니다. 절대로 앞으로의 상황이 괜찮을 거다라고 기대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많이 힘들기 때문에 많이 어렵기 때문에 좀 더 내실 있게 좀 더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더 큰 쓰나미가 닥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절반 이상이 통장에 잔고에 몇백만 원이 없다고 하죠. 한 달 벌어서 한 달 먹고 사는 사람들이 상당수다라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많죠. 그런 이들에게 희망이 없어서 기대를 가질 수 없어서 주식과 부동산과 코인에 많이 기대었었습니다. 그랬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부채 폭발이죠. 그게 이제 서서히 드러나는 게 금융사들의 연체입니다. 연체가
쉽게 개선이 되겠냐고요. 아니죠. 어렵습니다. 고금리의 취약차주의 연체율이 더 심해진다고 하죠. 충격입니다. 저축은행은 3.4, 국내은행은 0.25, 여전사는 1.25, 상호금융 1.5이라고 합니다. 충격이죠. 충격. 뭐 각종 평가 기준에 따라서 뭐 이렇다 저렇다 라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요. 예. 고금리 현상이 계속되니까 연체율이 악화된다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는 한국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아, 기준금리 낮춰야 된다 라고 얘기하죠. 어쩌면 3, 4분기부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낮출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근데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한국 기준금리 3.5, 미국은 5.0인데 미국이 5월달에 5.25로 0.5% 올립니다. 6월달에 또 어떨지. 그리고 뭡니까? 유럽의 EU도 3.5에서 올립니다. 3.75로 올릴지 4.0으로 올릴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확실한 건 뭐다? 이때까지 단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가 유럽보다도 기준금리가 낮은 상태가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한국의 경제는 더 암울해진다. 더 악화되고 있다. 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확실한 건 뭐다? 지금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는 어떻게든 쓰고 있는 돈을 악착같이 줄여야 됩니다. 청년들 사이에 2030들 사이에 거지방이라고 하는 단체 카톡방이 유행한다고 하죠. 물을 왜 사먹냐고. 물은 회사에 가서 정수기에서 받아먹는 거지 돈을 주고 사먹는 게 아니다. 혹은 택시 타고 다닌다고 서로 혼내는 그런 이제 카톡 내용들을 주고받고 하는 게 그 거지방이라고 하는데요. 그러한 현상들이 왜 생기겠습니까? 점점 더 가성비를 따지고 소비를 급격히 줄이는 게 왜겠냐고요. 결국에는 살아가는 삶이 더 힘들고 더 어렵고 앞으로 더 큰 경제 충격,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다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 막막하다는 거, 두렵다는 걸 잘 궁리하면서 지내야겠죠. 삶이 참 어렵습니다. 참 깝깝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헤쳐나가야 됩니다. 길을 만들어야 됩니다. 절대로 쉽지 않다라는 것. 빚을 갚기 위해서는 돈을 저축하는 것보다 몇 배 더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빚 갚고도 빚을 지고도 빚을 갚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파렴치한 이들도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내몰린 이들도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가리고 또 빚진 이들이 다시 빚을 갚고 회생해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끔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쉽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당 못할 어디가 먼저 터지고 어디가 나중에 터질지 판단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가는 것 말고는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